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 되었네요. 제 아내 영숙이는 65살입니다. 우리 부부가 겪은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들려드립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3년 전 우리 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것도 은퇴를 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던 시기에 말이죠. 전세 사기를 당한 그날 아내와 저는 손에 든 가방 몇 개만 갖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진 돈이라곤 통장에 남아있던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우리가 선택한 임시 거처는 도시 외곽의 작은 컨테이너 집이었습니다. 월 30만 원, 보증금 300만 원짜리 컨테이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그리고 컨테이너에서의 3년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에서 작은 옷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노점상에서 시작해서 조그마한 가게를 얻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내 영숙이는 제 곁에서 늘 함께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3세 경기도 분당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들 민규는 41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딸 민지는 39으로 강원도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옷가게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2019년 겨울 가게를 정리하고 가게 보증금 7천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2억 원을 합해 2억 7천만 원으로 서울 외곽에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의 50평형 아파트였어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전세금에 보태서 2천만 원은 노후 생활비로 남겨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널찍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근처 산책로를 걷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손주들과 놀기도 했죠. 그런데 2020년 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복지관도 문을 닫고 아이들도 감염이 걱정되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함이 커졌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급하게 팔게 되었으니 2달 안에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계약 당시 깡통 전세였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없이 깨끗한 집이라고 했고 우리도 믿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괜찮은 집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아파트에 대출을 여러 번 받아 전세금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상태였어요. 게다가 세금도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급매로 내놓은 거였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단지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죠.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세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2억 5천만 원으로는 예전 집과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민등록부등본을 떼보라는 조언을 듣고 확인해보니 저희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총 3억 원 가까이 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전세금 2억 5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부동산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법원 업무도 지연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집주인이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2달 후 집을 비워주어야 했습니다. 법원에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살 곳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 5월 봄바람이 살랑이던 날 저희 부부는 30년 넘게 살아온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컨테이너 집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이 드는 12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컨테이너 집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좁았어요. 방 하나, 주방 겸 거실, 화장실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제가 서면 머리가 닿을 정도였고 벽은 얇아서 옆집의 대화 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밤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었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서로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곳이 당분간 우리의 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고 집주인을 찾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 보였습니다. 컨테이너 집에서의 첫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컨테이너 안은 찜통이 되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 한 대에 의지했지만 더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밤에는 모기가 극성이었고 가끔 들리는 쥐소리에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문제였습니다. 수압이 약해 샤워를 하면 물이 가늘게 나왔고 보일러도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일 수리공을 불러야 했습니다. 수리비는 모두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아내와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집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0대 노부부, 사업 실패로 이곳에 온 중년 남성,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특히 옆 컨테이너에 사는 박 할아버지와 친해졌습니다. 75살의 박 할아버지는 5년 전 홀로 되신 후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을 했고 때로는 막걸리 한 병을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김씨,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지. 지금은 힘들어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박 할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생활이 2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 상황을 알게 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처음 컨테이너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 집에는 방이 남는다고 했죠. 하지만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손주들이 학교에 다니느라 공부할 시간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되었죠. 딸 민지도 강원도로 오라고 했지만 강원도는 너무 멀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서울 근처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제안을 거절한 후 저희는 컨테이너 생활에 더욱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납장을 직접 만들었고 작은 화분을 두어 공간을 밝게 꾸몄습니다. 더운 여름을 견디기 위해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고 겨울을 대비해 단열재를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남겨둔 2천만 원은 컨테이너 보증금과 필요한 물건들을 사느라 절반 이상 사용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75만 원이 나왔지만 둘의 생활비와 월세, 관리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복용하는 고혈압약과 당뇨약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64세 나이에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거절 끝에 근처 공장의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 3일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지만 밤샘 근무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근처 분식점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5일 근무의 월급은 70만 원이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아내가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아내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온 아내에게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지 못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컨테이너 생활 6개월 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집주인의 행방은 묘연했고 법원에서는 집을 경매에 붙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순위 채권자들을 제외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저는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제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리고 당신, 우리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8해 동안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준 아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컨테이너 생활 1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경비 일과 분식점 일을 통해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컨테이너 집도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단열재를 보강하고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했습니다. 작은 텃밭도 만들어 상추와 고추를 키웠습니다. 컨테이너 단지 사람들과의 교류도 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도 가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을 쌓았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에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분식점에서 일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던 중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다행히 동료가 빨리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저도 급히 달려갔습니다. 진단은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의사는 아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한 것이 원인이었죠.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적 상황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저 혼자 경비 일을 하는 것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들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민규는 매달 각각 5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기 너무 미안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작은아들 민규는 직접 찾아오지 못해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저희 부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밖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마침 컨테이너 단지 근처에 작은 공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간단한 조립 작업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일감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내는 하루에 3-4시간 정도 조립 작업을 했습니다. 인형 눈을 붙이거나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죠.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저도 경비일에 더해 주말에는 근처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4시간씩 시간당 9,860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약 8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죠. 이렇게 아이들의 도움과 저희의 노력으로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잃은 돈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는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생활 1년 6개월 차 드디어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주인의 아파트는 경매에 붙여졌고 선순위 채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중 4천만 원, 약 16%만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금액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4천만 원을 받은 날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술 한 잔을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호 씨,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돈으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까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천만 원은 분명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컨테이너 집은 나름대로 편안해졌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영수가, 일단 이 돈은 저축해 두는 게 어떨까? 우리 지금 사는 곳도 나쁘지 않잖아. 이 돈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자.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고 1천만 원은 통장에 남겨두어 필요할 때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컨테이너 생활에 더욱 적응해 나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방문하면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컨테이너 생활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사는 박 할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김씨, 내가 하던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나? 복지관에서 사물놀이 강사로 일했었는데 내가 그만두면 새 강사를 구한다고 하더라고. 김씨가 장구 좀 친다고 했잖아. 저는 젊었을 때 취미로 장구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장단은 칠 수 있었죠. 박 할아버지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복지관에서는 저를 바로 채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각각 2시간씩 사물놀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당 15,000원, 한 달에 약 24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 저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장구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것에 능숙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제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점차 저의 역할은 늘어났습니다. 사물놀이 수업 외에도 복지관 행사 때 공연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어르신들의 생일잔치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경비 일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녀도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젊었을 때 손재주가 좋아 뜨개질을 잘했는데 이곳에서 뜨개질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저희 부부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컨테이너 생활의 어려움은 조금씩 잊혀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공간은 좁고 불편했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생활 2년 차 말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저희 부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 혹시 복지관 관리인 일에 관심 있으세요? 지금 관리인 부부가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어서 새로운 분들을 찾고 있어요. 복지관 2층에 방 2개짜리 주택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복지관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월급은 부부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컨테이너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수입도 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친숙한 복지관이니 적응하기도 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컨테이너에서 2년 넘게 살다 보니 이곳도 나름의 정이 들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중했습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사물놀이 강사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었습니다. 관장님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셨고 저희는 며칠 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복지관 관리인 일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물놀이 강사 일도 계속할 수 있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더 나은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2023년 1월 컨테이너 생활 2년 7개월 만에 저희는 복지관 관리인 숙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는 공간은 컨테이너에 비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천장도 높고 단열도 잘 되어 있어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날 컨테이너를 떠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힘든 시간을 견뎌낸 공간이었고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웃들과의 작별은 가슴 아팠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던 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컨테이너 단지 사람들은 저희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관리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안정적인 환경과 수입은 저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복지관을 청소하고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준비를 도왔습니다. 퇴근 후에도 건물 보안을 확인하는 일까지 하루 종일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아내도 복지관 식당에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점심 식사 준비를 도왔고 가끔 뜨개질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점차 좋아져서 더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의 3년. 그 시간은 저희 부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견뎌내야 할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하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첫째,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와 편안한 생활을 잃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둘째,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컨테이너 단지에서 만난 이웃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살았던 경험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신 분들,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을 통해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셋째,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희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사물놀이 강사가 되고 아내가 뜨개질 모임을 이끌게 된 것은 예상치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 복지관 관리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저희는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뜻한 햇살, 텃밭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 이웃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섯째,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어려움을 숨겼지만 결국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저희를 위해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주 방문하고 연락하며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컨테이너를 떠난 지 정확히 7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복지관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 사기로 잃은 돈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저희의 일상을 어둡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새롭게 구입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문득 이 모든 과정이 인생의 한 여정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전세 사기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 저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의 3년은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겪은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복지관 관리인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의 경험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들,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부의 의미라는 것을요. 가끔 저는 컨테이너 단지를 찾아갑니다. 이웃들을 만나고 근황을 나누며 그때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바라본 좁은 하늘, 여름밤 선풍기 바람소리, 겨울 아침 얼어붙은 수도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2억 5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복지관 창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컨테이너 단지에서 보던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모여 저를 더 강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컨테이너에서의 3년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려 합니다. 컨테이너에서의 3년이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으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어둡고 힘든 터널 속에 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빛은 찾아올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이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컨테이너에서도 행복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